아, 저 방학이 진짜 너무 싫어요. 왜요? 드립렌즈 환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저 오늘 그럼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네네, 하세요. 원장님, 저희 병원에 드립렌즈 상담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네. 그 드립렌즈를 착용하면 아침에 렌즈를 빼도 하루 종일 잘 보이잖아요. 네. 그 원리를 엄청 신기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원리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한테도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들이나 되게 신기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하나 끼고 다음날 잘 보이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결국 근시가 왜 생기는지를 알면 이해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일단 근시라는 게 우리 눈으로 빛이 들어와서 망막이라는 타겟에 맺혀야 되는데 그것보다 앞에 맺히는 게 근시란 말이죠. 이 근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렌즈를 끼는 거니까 해결 방법은 심플해요. 이 빛을 더 멀리 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시를 교정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안경이 이 빛의 굴절력을 조절해서 빛을 멀리 보내주는 거고, 뭐 라식이나 라섹 같은 굴절 수술을 한다 그러면 각막을 평평하게 깎아서 빛이 덜 꺾이게 하고, 그러면 빛이 더 멀리 갈 것이고, 렌즈도 마찬가지거든요. 드립 렌즈라는 것이 이 눈에 닿는 렌즈의 후면부에 여러 가지 커브를 가지고 있는 역기압 구조 렌즈인데, 그 렌즈들의 상호작용으로 이 렌즈와 이 내 각막 사이에 있는 눈물의 수압을 통해서 각막을 평평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막이 평평해지면 빛이 덜 꺾이고, 그러면은 빛이 원래보다 더 멀리 가겠죠? 그래서 망막에 맞춰주면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몇 살 때부터 착용 가능할까요? 특별히 특별히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데, 보통 제가 편하게 렌즈를 해볼 수 있다 얘기를 꺼내는 거는 초등학교 2학년쯤부터인 것 같고요. 물론 아이들마다 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렌즈를 특별하게 무서워하지 않고 안경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1학년이나 유치원생들 중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렌즈를 너무 무서워하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9학년이나 중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드립 렌즈를 추천하는 아이와 절대 추천하지 않는 아이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병원에 드립 렌즈 상담이나 시력 저하로 오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굴절 검사랑 각막 공유를 재고 오니까 아이들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는 구분을 해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시력 저하가 됐다고 해서 다 근시 때문인 건 아니니까, 난시나 원시 때문이면 아예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근시 때문에 시력 저하가 온 아이들은 이제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아이가 들어와서 아이나 보호자분이랑 상담을 할 때 렌즈를 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아이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일단 상담할 때 아이가 일부러 들리게 좀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근시 때문에 이 정도 시력이 나오는데 교정이 필요하다, 안경을 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 중에서 안경을 절대 싫다 먼저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울기도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제가 편하게, 그러면 밤에 껴서 아침에 잘 보이게 해주는 렌즈가 있는데 그거 한번 껴보겠냐 먼저 얘기를 해보기에 좀 편하게 되는 것도 있어서, 그런 아이들은 렌즈를 먼저 권하는 편이고, 반대로 렌즈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은 이제 오히려 이제 보호자분을 설득을 해야 되죠. 보호자분이 좀 강하게 렌즈를 원하시더라도 아이가 이렇게 무서워하면 이제 밤마다 고생하신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더라도 지금의 이 트라우마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조금 더 크면 조금 더 마음이 열리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처방전을 해서 보내면, 또 아이가 학교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안경을 끼고 가면 주변 아이들이 이제 오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 나이 때 아이들은 반에 렌즈를 하는 애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나는 병원에서 안경 껴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렌즈 끼고 잘 보여서 안경을 안 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또 아이가 무서웠던 게 좀 풀리는, 마음이 열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 또래, 내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안경을 받아가서 한 달 뒤에 렌즈 하겠다고 오고, 이런 친구들은 보통 그런 경우가 많죠. 드립 렌즈도 난시용이 있는데 난시가 있어도 드립 렌즈 착용이 가능할까요? 일단 난시가 있다고 딥 렌즈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난시용 렌즈를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난시를 교정하는 렌즈는 아니어서 난시는 많이 남아요. 그래서 보통 설명을 할 때 근시와 난시가 있는 아이들한테 렌즈를 하는 거니까 이 아이에게 렌즈를 착용을 시켜서 근시를 교정하고 난시는 어느 정도 남을 것이고,
이 정도 난시가 남았을 때 아이가 시력이 잘 나오고 편애하면 렌즈를 할 수 있고, 편애하지 않고 그리고 시력도 잘 안 나온다 그러면은 렌즈를 못 한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드림 렌즈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원장님이 이제 드림 렌즈 선택할 때 어떤 애는 얇게 하고 어떤 애는 두껍게 하시잖아요. 원장님의 그 렌즈 선택 스킬이 궁금합니다. 모든 조건이 무난하면 일단 착용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좀 얇은 렌즈를 먼저 선택하는 편이긴 하고요. 단단한 렌즈가 필요한 아이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갔을 때 아파하고 적응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얇은 렌즈를 먼저 착용한 뒤에 적응을 시키고 필요에 따라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아이들마다 뭐 각막 사이즈나 뭐 굴절력이나 그 근시의 정도에 따라서 분명히 그 얇은 렌즈로 안 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처음부터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시험장 렌즈가 엄청 많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하나에 맞는 렌즈들을 선택해서 착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림 렌즈 피팅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사는 어떤 게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근시량이나 굴절력은 다 통과했다는 가정하에 렌즈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각막 지형도고, 렌즈는 결국 각막 위에 올려놔야 되는 거라서 그 각막의 모양을 정확히 알아야 렌즈를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이 각막 지형도가 주는 각막 굴절에 대한 정보들이나 난시축, 뭐 난시 모양, 편집률, 그리고 각막 크기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렌즈를 고르는 데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일단은 각막 지형도 없이는 렌즈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드림 렌즈는 하드 렌즈다 보니까 적응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아니면 뭐 각막 상태 때문에 착용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이런 경우에 근시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원장님이 하시는 다른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병원에서 뭐 전원과 아트로핀도 하고 마이사이트라는 그 소프트 렌즈도 하고, 또 요즘에는 근시 진행 억제용 안경도 사용을 하는데 장단점이 다 있죠. 그 아트로핀은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하다는 거고, 단점은 안경을 껴야 된다. 시력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고, 마이사이트 같은 경우는 장점이 착용감, 아무래도 소프트 렌즈이기 때문에 착용감이 좋고, 그리고 근시를 교정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죠. 단점은 아무래도 낮에 뭔가를 끼우고 보내야 된다는 것이 단점인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비비다가 좀 빠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엄마가 바로 옆에서 대응을 해줄 수 없다는 게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시교정용 안경들은 사용해보면 단독으로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많이 안 썼었는데, 전홍도 아트로핀이랑 병합했을 때는 또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렌즈를 못하는 아이들은 렌즈를 할 수 있는 그 과정까지 가는 단계에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병원에서 아트로핀 점안액과 드림 렌즈를 병행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는데 두 개를 같이 사용하면 근시 진행 억제 효과가 배로 올라가나요? 배라고 하긴 어렵고 올라가요. 이 약물 아트로핀이 작용하는 그 기전과 렌즈들이 작용하는 기전은 서로 겹치지 않고 다른 기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너지가 분명히 있고요. 이거는 임상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많은 논문들에서도 입증이 되어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걸 의심하지는 않고요. 한 가지 그게 아트로핀이 됐든 드림 렌즈가 됐든 저는 6개월 정도 경과를 본 다음에 제가 원하는 수준의 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합을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병합을 했을 때 대다수의 아이들에서 그 억제율이 훨씬 올라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드림 렌즈는 보통 성장기 아이들이 하는 렌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성인도 드림 렌즈 할 수 있죠? 원래 드림 렌즈는 성인분들이 하던 렌즈죠. 처음에는. 이게 비수술적인 굴절 교정 방법으로 사용하던 렌즈고, 원래 라식이나 라섹 같은 굴절 수술을 못하거나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성인분들이 하던 그 방법인데, 아이들한테 적용했을 때 근시진행 억제 효과가 발견되면서 아이들이 훨씬 많이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성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도 아이들이 먼저 시작해서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하고 이런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드림 렌즈를 고민하고 계신 보호자분들이나 성인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 드림 렌즈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가역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돌릴 수 있다. 내가 일단은 해보고 뭔가 나랑 잘 안 맞고 불편하고 보이는 게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은 중단했을 때 바로 돌아간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이거 수술은 그렇지 않잖아요. 수술은 하고 나면 결과가 어떻든 수술 전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드림렌즈는 가역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해보고 경험해보고 결정해도 뭐 전혀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드림렌즈를 단순하게 안경을 벗기 위한, 안경을 벗고 우리 아이가 뭐 운동을 열심히 하게, 아니면 뭐 얼굴 모양이 바뀌지 않게 안경을 안 끼게 해야지, 이런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저는 철저하게 근시 진행 억제 목적으로 하거든요. 안경을 벗는 거는 저는 부가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눈이 나빠지는, 눈이 길어지는 것을 억제시키는 걸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트로핀도 사용하고 렌즈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병합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보통 보호자분들한테나 뭐 비유할 때 근시를 내과적으로 당뇨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단순히 그 근시 자체로도 문제지만 그 근시로 인해서 나중에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합병이 되는 그런 질환들, 뭐 녹내장도 있고 망막열공이나 박리도 있고 황반변성도 있고 백내장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근시가 주요 위험 인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그 근시를 하나 잡아줌으로써 나머지 질환들의 위험을 같이 낮추는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